로버트 기요사키가 얼마 전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역대급 붕괴가 임박했으니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붕괴를 하면 회복을 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이 자산의 붕괴는 향후 2, 3년간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트윗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0년경에 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에 타고 있는 6시간 동안 이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파머스 마켓에 있는 반스 앤 노블로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점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곳 서점의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그런 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책이니 다시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한참을 헤매다가 구석에서 책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바로 제가 그때 샀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공감도 가고 또 재미도 있어서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최고의 재테크 입문서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영어로는 리치 데드 푸어 데드 1편을 꼽습니다. 영어도 어찌 이렇게 쉽게 썼는지 영어를 한국 책 읽듯이 술술 읽었던 책은 이 책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사기 때문에 집에 책을 보관하는 것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책을 많이 사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한 바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책은 다 읽은 후 소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중고책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매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소장하는 책을 500권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 중인 책도 계속 점검하여 끊임없이 팔아버리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500권이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재에 책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책을 줄이는 게 어렵지 늘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Rich Dad Poor Dad 이 책은 제가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름 소장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으로 돌아와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경제의 붕괴를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붕괴 바로 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때는 붕괴가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번 붕괴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하면서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윗의 전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비롯한 매체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윗을 통해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이 붕괴되는 걸 알면서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자산시장이 대폭락을 하기 전에는 항상 버블이 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당히 올라서는 큰 하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폭락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이 올라야 합니다.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커다란 거품이 껴야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도 그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기 전에도 집값에는 큰 버블이 끼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대출이 될 정도였다니 누가 봐도 버블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 유동성이 넘쳐났고 그 유동성이 커다란 버블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가장 벌기 쉬운 때는 버블이 형성될 때입니다. 본질 가치를 무시하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버블이 형성되는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부동산을 샀건 주식을 샀건 비트코인을 샀건 뭐를 샀건 다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버블은 계속 더 커질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버블인 건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블이 더 커질 것이기에 아무도 여기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임스 리카즈는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에서 주식에 거품이 생겼다는 건 알지만 수익이 너무 좋아 그만둘 수가 없다. 붕괴 바로 전날 연락하라. 모든 것을 팔아치워 현금으로 갈아타고 금을 사서 수익을 유지할 것이다. 내 전화번호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규모를 예측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대폭락이 오면 모든 자산은 다 떨어집니다. 작년 코로나19로 미국이 봉쇄되었던 3월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이 봉쇄되던 그때 주식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이고 비트코인도 약 30%에서 40% 정도 하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WTI 텍사스 중진류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서 돈을 받고 원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처분하기 위해선 돈까지 얹어서 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금도 하락을 많이 했는데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내린 잠정 결론은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금이건 은이건 비트코인이건 돈 되는 건 다 내다 팔았기 때문에 금값도 하락을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 관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래 주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의 관점에서 항상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금은 버블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주식시장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에는 금이나 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은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되 주식이 붕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자산들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락이 진정된 후 자산을 다시 매입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기는 폭락이 진행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된다고 봤으니 폭락 후에 매입하는 자산은 주식은 아닐 것이고 금이나 은, 비트코인이 좋은 수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은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08년 주택시장에 큰 거품이 낀 걸 알고 대규모 공매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인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조 단위가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요즘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는 것을 두고 칼날 위의 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투기 거품이 끼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마이클 버리의 최근 트윗입니다. 자산의 거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오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조지 소로스나 레오 달리오가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넥슨의 비트코인 투자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게임업체 넥슨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300억을 잃었네, 400억을 잃었네 하는 기사를 쓰는데 이는 넥슨이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그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해지, 그리고 자산시장의 감도는 뭔가 위험 신호를 느끼고 이에 대한 해지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24조 원 규모의 펀드를 굴리고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1990년대 초 영국의 영란은행과 싸움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매도해서 파운드화의 가치를 폭락하게 만듭니다. 영란은행이 조지 소로스와 싸움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해버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영란은행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조지 소로스는 파운드화가 폭락한 그날 하루에 1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하루 만에 5조 원 정도를 번 셈입니다. 또한 1990년대 말 태국의 바트화에 매도를 쳐서 태국을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들었고 그 여파로 결국은 우리나라가 IMF의 외환위기에 빠지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물들 조지 소로스, 레오 달리오, 로버트 기요사키, 마이클 버리가 금융시장의 붕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산 투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저 유튜브에 나와서 경제가 어떠니 자산이 어떠니 주가가 어떠니 하는 그런 자칭 전문가들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나는 대로 이에 대한 저희 생각도 틈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 본업은 본래 영화를 만드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소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만든 영화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지 소로스의 조카 중에 제프리 소로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입니다. 제프리 소로스는 할리우드의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아래 작품들은 제프리 소로스가 제작에 참여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프리 소로스와 함께 할리우드에서 영화 펀드를 만들고 협업을 하기 위해 두어 번 만나서 미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은 깨졌지만 조지 소로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